자, 1반에서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 교실에서 보다가 또 우리 다시 이렇게 리로스쿨로 유튜브로 보게 됐네요. 자,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시험 전까지 복습하고 이제부터 계속 진도 나갈 건데, 자, 오늘 배울 부분은 고려의 사회와 경제, 문화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잠시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고려의 정치 하면서 처음에 뭐 호족 지배하다가 그래서 뭐 태조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의 업적들 배웠었죠.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지배층으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얘들이 공음전, 음서 그리고 폐쇄적인 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이어갈 것 같았는데 이 문벌귀족 사이가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후에 무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이 무신 정권기도 1270년에 누구의 침입으로? 몽골의 침입으로 무너지게 되고 이제부터는 원간섭기가 되면서 원간섭기의 내용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왕이 실시했던 개혁 정책들까지 했었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국민왕이 중령했던 새롭게 만들었던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 4대부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권문세족들을 비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사회 경제 분야 선생님이 모든 역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정치 부분은 했었고 이제 남은 부분 경제, 사회, 문화만 하면 고려는 끝이 나게 되고 자, 우리 지난 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고 고려는 선생님의 프린터 3장 지금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렸고 선생님 교실 수업 시간에 줬죠. 1반도 줬고 4반도 줬고 자, 이런 3페이지 말고 이전에 했었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초기 국가라고 하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이런 거 했었고 그리고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했었고 그런 다음에 남북국 시대죠. 그래서 동해 신라와 발해 이런 역사들을 선생님이 2번이나 복습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이상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들 선생님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은 꼭 앞에 내용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교과서로는 우리 59페이지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수업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최대한 빨리 해보죠. 고려의 경제 되겠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얘들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인 세금은 어떤 세금을 냈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면 될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차가 있으니까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도 내고 선생님도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에서 소득세도 떼가고 경남의 주민으로서 주민세도 떼가고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땅이 있다면은 이 땅에 대해서도 나라에서는 세금, 토지 보유세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걷어갑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께서도 받으셨고 여러분도 받으셨죠. 우리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 4인 가족에 100만 원의 재난구급지원금을 줬죠. 재난지원금 줬죠. 자, 그것처럼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이 세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낼 세금들 이런 걸로 국가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라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들을 백성들에게 걷었는데 그게 바로 수치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치를 거둘 때 세금을 거둘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 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월급을 받으니까 과세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죠. 자동차를 다 등록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고. 자, 이거는 세금을 거둘 때 두 가지 토지대장을 한번 보고,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토지대장을 보고, 그리고 호적을 한번 봐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양인 남자에게 세금을 징수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고려에서는 고려의 16세에서 60세 사이의 양인 남자는 무조건 이거를 부담을 했어야 된다. 수치제도는 조세, 공납, 역이다. 알겠죠? 조세, 공납, 역 이 세 가지 세금을 꼭 부담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빨리 좀 지우고 이거 지우고 바로 할게요. 조세, 공납, 역 간단하게 이게 했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적고 지우고. 자, 조세는 뭐 걷는 거? 생산량 걷는 거, 생산량에 따라서 쌀 이런 거 곡식 걷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조세는 누구에게 징수를 하는 거죠? 이 토지 있는 사람들, 토지 보유자에게 징수를 하는 것이 조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또 땅이 없고 땅의 땅에서 소작을 한다면 나는 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겠죠. 내가 소작 짓는 이 지주, 땅 주인이 이 조세를 내겠죠. 이 소작인들은 조세를 내지 않죠. 자, 이렇게 생산량의 10분의 1. 만약에 300가마를 1년에 수확을 했다고 하면은 30가마를 나라에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지방에서 거둔 쌀과 같은 조세는 조운이라고 하는 조세를 운반하는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수도인 개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알겠죠? 조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뭐 걷는다? 쌀이나 곡식 걷는 거다. 누구에게 걷는 거다? 토지 보유자에게 걷는 거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공납은 뭐 걷는 거? 토산물 걷는 거. 자, 지금은 봐봐, 선생님도 어제 일인데, 어제 선생님이 운동을 다 하고 닭가슴살을 먹으려고 봤는데 닭가슴살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똑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주문을 해서 오늘 문자가 왔어요. 닭가슴살 오늘 배송될 거라고. 이렇게 지금은 유통경제, 상품이 신속하게 유통이 되고 이 배송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필요한 물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하고 살 수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그리고 사신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한 물자들,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던 송나라에 조공 물품 보내야 되는데 이런 물자들을 바로바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공납이라고 하는 토산물을 지방의 백성들에게 배부를 해서, 너희들은 전복 많이 나는 곳에서는 전복 구해와, 쌀보다는 면포, 면 많이 나는 데서는 면 걷어와, 이런 거를 징수를 했던 거겠죠. 특산물, 토산물을 징수를 하는 걸 통해서 세금을 걷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중앙정부라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지방에 부과한다는 거는 경남도청에, 경상남도에 부과를 한다면 경상남도에는 지방관, 이 사람 수령이 되겠죠. 도지사가 되겠고, 이 도지사가 지역별로 김해 지역에 이만큼 가져와. 만약에 이게 전복이라고 봅시다. 전복을 정부가 너희들 300개 경남에서 구해와 라고 이렇게 지방에 부과를 한다면, 지방관이 이거를 300개를 받아서 지역별로, 김해 지역은 100개, 뭐 양산 지역도 100개, 그리고 밑에 있는 뭐 창원도 100개, 이렇게 지역별로 할당을 하면은 이 지역에 있는 향리, 그냥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이 각 집집마다 너희 집은 어떻게든 전복 10개 구해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있는 지방관이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향리가 개인 집집 단위로, 호 단위로 징수를 했던 겁니다. 호, 개인 집집 단위.
자, 이거는 토지 보유자에게 징수를 한 거고 이거는 개인 집 단위. 우리 재단 지원금 받을 때 봤죠? 여러분들을 만약에 4인 가족이라면은 한 집으로 생각해서 4명이서 한 집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 이렇게 있으면.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가족이 4명이에요. 근데 선생님 따로 살고 선생님 동생도 따로 살고 어머니, 아버지도 따로 살면 이건 세 집 3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원금을 따로 받게 되는 거죠.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개인 집. 같은 가족이라도 이렇게 개인 집마다 공납을 부과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징수한 역이 있겠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규모의 공사, 뭐 궁궐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할 때 노동력을 바치는 16세에서 60세의 양인 남자들에게 징수를 했던 거죠. 자, 이거는 개인 사람에게, 이거는 개인 집마다에게, 이거는 토지 있는 사람들에게 자, 요역을 징수하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나 아니면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받을 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역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역이다. 여기서 배운 거는 조세, 공납, 역을 세금 부담을 졌다. 일반 백성들은 그거 보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빨리 끝냅시다. 자, 농업 발달. 고려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농민들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는데 먼저 개간을 장려를 합니다. 개간이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장을 생각해보면 운동장에 농사를 지을 수 없죠. 그런 땅을 농민들이 엄청나게 물도 대고 땅도 고르고 이런 거 해가지고 농사 지을 땅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3년간 세금을 면제해줘. 이렇게 세금 나중에 낼 거니까 개간을 나라에선 장려를 하고 그리고 한 5월부터 9월까지 한창 농사로 바쁜 농번기에는 따로 요역이나 군역 이런 자벽에 동원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태풍이나 가뭄 이런 거 불었을 때 농사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세금을 조세를 깎아주는 이런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나라에서 농민들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들을 핀다는 거 그게 농민 안정책이라는 거. 그리고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비료를 쓰는 시비법을 발달시킨다. 사람의 인분을 썼던 시대예요. 인분을 통해서 기존에 원래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만약에 여기서 이 땅에서 1년간 농사를 지었다면 이 땅은 내년에 다음에 바로 농사 짓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1년간 묵혀놨다가 내년에 돼야지 또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시비법, 여기에 비료를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은 이제부터는 이렇게 휴경지가 점점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땅의 지력, 땅의 힘을 이 인분을 통해서 보충해 준 거니까. 그래서 2년에 3번 정도는 농사 지을 수 있다. 원래 1년에 조선시대 때 많이 지었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벼, 보리 1년, 또 벼, 보리 2년. 자, 2년에 4번을 지으면 가장 많이 짓는 건데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안 되고 2년에 3번 정도 고려시대에는 짓게 됩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농업이 발달한다. 고려시대에. 거기까지만 알면 되겠고 고려 사회 봅시다. 고려 사회는 신분제라고 보면 되겠죠.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천인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양인은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간다 라는 거에 따라서 일단 나눠진 거죠. 자, 양인은 크게 3개로 나뉘죠. 양반, 중간계층, 양민. 이 양인이고 그리고 노비는 천인이다. 이것까지만 알면 되고 위에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양반, 반이 2개인 거예요.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행정일 하는 문반 그리고 군인인 무반 이걸 합쳐서 양반인 거죠. 국가의 지배층이자 관리이자
그 사람 행정가 이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들 밑에서 그들이 행정 사무를 도왔던 설이나 향리들이 중간계층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가 지배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 평민인 양민이 있었죠. 양민. 자, 우리 같은 일반 양민은 직접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생선을 잡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철공소에서 철을 만들거나 소금을 생산하거나 이런 직접 생산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조세, 공납, 역을 부담을 하는 이 사람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자유민으로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고 이사도 할 수 있었고 결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거 자, 양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인이에요. 이 양인은 직역의 유무에 따라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임무, 즉 공무원, 관료라고 보면 되겠죠. 직역이 직접 부여하는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양반이나 중간계층은 나라에서 직접 부여한 임무가 있는 직역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거기에 따라서 나라에서 땅도 주고 전시과라고 하는 땅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보장도 해주듯이 이들은 직역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정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듯이 이 양반과 중간계층은 지울게요. 자, 여기에 양반과 중간계층은 직역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여한 임무,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정호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들은 나라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국가의 임무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었고 얘들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런 걸 내지 않는 대신 나라에서 일을 한 거니까. 자, 이 양민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여한 임무가 없죠. 나라에서 농사 지어라, 나라에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와라 한 거 아니죠. 직역이 없어요. 그들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듯이 이 양민들이 직역이 없는 백정입니다. 백정. 직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해요. 자, 크게 고려 신부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고 양인에는 양반, 중간계층, 양민으로 나뉘고 천인은 노비가 있다. 그런데 이 양인들 중에서 직역의 유무에 따라서 직역이 있는 양반과 중간계층은 직역이 있는 정호라고 했고 이 직역이 없었던 일반 평민인 양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다. 이 백정 농민이 주로 이 생산에 직접 종사하고 납세 의무를 부담하였다. 조세를 내고 공납을 내고 나라를 위해서 역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였다. 여기 나오죠. 실질적인 생산 그리고 납세, 조세, 공납력을 담당하는 계층이 누구였다고? 바로 백정이라고. 얘들은 국가에서 임무를 부여하는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정호는 그런 거 안 했다고. 실질적인 생산할 필요 없죠. 나라에서 월급을 주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고려사회 신분제도의 특수성, 이게 좀 중요하죠. 개방적인 신분 이동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조선에 비해서예요. 조선에 비해서. 자, 양민이 중간계층 올라갈 수 있고 중간계층도 양반을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을 때 적장의 목을 베어와서 군공을 세웠거나 아니면 획기적인 발명을 했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나라에서는 이들의 신분을 상승을 시켜주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질서가 너무 공고해서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고려는
조선에 비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다 정도까지 알면 되겠죠. 그리고 고려에서는 향, 소, 부곡이라는 특수 행정구역을 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특정한 생산품만 만들라고 했었죠. 향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한 농산물, 농업만 종사하라고 했고, 소 같은 경우에는 뭐 수공업품 이런 것들 만들라고 했죠. 철소 이런 거 있으니까 이 철소 지역은 철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다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행정구역인 향소, 부곡인데 나라에서 이 중요한 향소, 부곡을 차별을 하기도 했어요. 이 향소, 부곡민은 과거도 치르지 못하게 하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내게 하고 이런 차별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특수성이 있었다.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이런 거 없어지고. 3번 다양한 기와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수용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광종 때 광종에게 건의한, 과거제를 실시하자고 건의한 후주라는 나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얘들의 말인 과거제 실시합시다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죠. 광종은 조선에 비해서 기와인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많이. 조선에서는 외국인들 엄청나게 배척을 하죠. 자, 그리고 조선에 비해 높은 여성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여성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재산 상속, 그리고 여성도 제사 지내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예요. 자, 제사도 지낼 수 있고, 그리고 가문의 기록인 족보에도 여성이 오를 수 있고, 이렇게 조선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여성의 지위를 가졌던 게 고려시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문화까지만 보면 마무리될 텐데, 먼저 유학이란 것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학문들인데, 자, 유학의 발달은 과거제의 시행으로 더욱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 과거 시험의 과목이 유학, 서적이기 때문에 유학이 더욱 확산을 하게 되죠.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그런 확산과 더불어서 성종 때 유교식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해서 이성 6부의 유교식 통치체제를 마련하게 되면서 유학은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좀 더 발전된 고차원적인 유학인 성리학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몽주, 정도전 이런 얘들이 신진사대부가 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조선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죠. 정몽주 아니고 정도전만이지만, 자, 이들은 성리학을 이용해서 신진사대부의 부패 이런 것들, 불교 세력의 부패 이런 것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신진사대부의 부패는 선생님이 전민, 변정, 도감 할 때 설명했죠. 토지도 뺏고 농민도 뭐 노비로 만들고 이런 거 설명했죠. 자, 이런 권문세족. 미안해요. 이거 잘못 신진사대부가 아니고 이거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을 비판하는, 자, 불교 세력이, 원래 불교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 식욕, 뭐 성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이런 종교인데, 얘들이 대규모 토지도 가지려고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고 노비도 만들고 막 이런 부패를 저지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성리학을 바탕으로. 자, 불교는 고려의 문화로서, 문화에는 사상과 종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상으로서 성리학이 발전을 하게 된다. 마지막에. 자, 거기까지는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배울 불교까지만 배웁니다. 불교는 대표적인 승려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자, 불교는 궁극적으로 불교를 열심히 수양하면은 열반에 들어서 부처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극락을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던 종교겠죠. 자,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법으로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교 경전들, 화엄경, 법화경, 천수경 이런 거 불교 경전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측이 교종.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부처님의 말씀 이런 거는 글을 알 수 있는 사람, 지배층들만 알 수 있지. 일반 평민들은 그러면 부처님 되지 말고 극락 가지 말란 말이냐? 라고 하면서 참선과 기도, 수행 이런 거 중시하는 선종이 고려해서 엄청나게 대립을 하게 되죠. 여기에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들까지 붙어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의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전태종이란 거를 창시를 해서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청 같은 경우에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보섭하는 통합을 했던 거고, 진울 같은 경우에는 수선사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거 절 이름 아니에요. 기숙사 할 때처럼 모일사자예요. 이런 단체 이름, 수선사라는 단체 만들어서 결사가 단체를 만든다. 맺을 결자의 모일사자예요. 수선사라는 단체를 만드는 운동을 통해서 불교를 개혁하고자 이런 종교 대립하고 여기에 정치까지 끼어서 정치까지 대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수행과 불교자로서, 불도자로서, 불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수행과 노동을 둘 다 중시하면서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를 했죠. 근데 진울과는 앞에 의청과는 달리 누구 중심? 선종이 중심이 돼서 교종을 보섭하는 이런 조화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종이 중심돼서 선종이 통합되는, 통합이지만 조금 다르죠. 사람 이름, 의천, 진울 정확하게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해심과 같은 승려는 유불일치설이라고 해서 유교와 불교는 똑같다. 유교에서 군자가 되고 싶듯이 불교에서 부처가 되고 싶은 건 한 통속, 일종의 같은 맥락이다. 그런 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는 성리학이 수용되는 토대가 마련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불교를 고려해서는 불교가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이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불교가 발달해 있었으니까 불교 공부하는 거하고 새로 들어온 성리학 공부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나중에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죠. 해심은 여기까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울의 수선사 운동처럼 백년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결사운동을 벌였다. 결사운동, 집단 단체를 만들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불교 발달 여기까지 봤고 하나 더 있네. 고려는 불교가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대장경이란 것도 만들었는데, 대장경은 불교 경전 대전집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불교 경전을 최종적으로 싹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이 대장경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이 거란이나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 저희 부처님의 나라인 고려를 지켜주십시오 이런 거 하면서 불교 경전의 내용을 목판에 이렇게 새기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이 있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만들었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8만 대장경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호국불교적 성격, 나라를 지키는 불교적 성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신진사대부가 불교의 폐단을 지적을 한다고 했었죠. 불교는 건문세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막대한 토지도 보유하고 노비도 소유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놓고 이런 폐단을 저지르니까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불교는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도 겪게 됩니다. 자, 마지막 고려의 문화 하면 역사서. 이거 진짜 중요하죠. 자, 고려를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면
무신 정권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 이 전기, 무신 정권이 고려 침입으로 끝난다고 했었죠. 자, 고려 침입 전에 삼국사기라는 현존 최고의 역사서인데, 최고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거겠죠.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란 사람이 지은 것으로서 쓰여진 방식은 기전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전체로 쓰여진 게 뭐냐면, 자, 기전체는 본기와 열전을 합친 것으로서, 본기는 왕의 역사를, 열전은 신하나 주요 인물의 역사를 적은 것으로서, 예를 들면 고려시대 때면 주몽, 본기 이렇게 되겠죠. 주몽의 역사 아니면은 동명왕 본기가 되겠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 열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인물로 2차돈 열전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져 있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뭐냐면, 자,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자님은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했어. 말하지 마라. 괴력 난신을, 괴이하고 난잡하고 신기한 이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신묘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상상적인 이런 거 말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역사서에도 이런 거는 절대 기록하면 안 된다고 했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자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교적인 입장에서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어 계력난신을 말하면서, 자, 우리 역사에 곰이 여자로 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란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인 사람을 낳았대. 이게 말이 돼요? 합리적이에요? 실제로 실체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진짜 불어 괴력난신, 괴력난신한 거죠. 허구적이고 상상적인 거죠. 만약에 합리적인 거라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곰을 믿는 부족이 있었는데 선진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는 하늘을 믿는 민족의 우두머리가 환웅이란 사람이었고, 곰을 믿는 부족의 우두머리의 딸이 웅녀라는 여자였는데, 이 부족들 간의 혼인을 통해서 결합을 했는데, 이 결합을 해서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곰을 믿는 부족과 하늘을 믿는 부족이 하나로 통합됐다. 이게 더 합리적이고 실체가 있는 거고 덜 허구적이죠. 허구적이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반영을 해서 절대 그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단군신화 이런 거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몽골 침입 이후에 우리가 몽골의 지배를 받고 내정 간섭을 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 역사가들은 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우리 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며 이런 역사를,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우수한 민족이라는 걸, 그래서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 나오듯이 우리 민족은 이 몽골의 지배를 순응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동명왕의 후손으로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후예로서, 주몽은 하늘의 신인 해모수와 하백의 강해신의 딸인
유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서 우리는 하늘과 물의 신의 자식의 후예들이다 라고 하는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동명왕편, 동명왕이 고구려 세운 동명왕, 주몽이 동명왕이죠. 자, 이런 동명왕의 편을 쓰게 되면서 우리 민족은, 우리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엄청나게 위대한 민족이다 라는 거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이련과 이승우가 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 같은 경우에도 앞에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단군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단군의 역사를 기록을 함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BC 37년 이때 생겨난 게 아니라 우리는 BC 2333년 지금으로 치면 한 2000년 이전에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는 민족이다, 단군의 민족이다 라는 걸 설정을 통해서 단군을 우리 역사의 시조를 설정해서 우리는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통해서. 알겠죠? 자, 구별을 해야겠죠. 삼국사기와 나머지 책들 간의 차이점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민족적 자주의식이 표현되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1반, 4반 친구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도 지금 언제냐면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날 지금 9시인데 선생님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시험 잘 보길 바래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날 꼭 웃는 얼굴로 또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감사합니다.